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김민호입니다. 현재 저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굿 인터넷 클럽 간담회의 주제어는 키워드는 과연 정말이라고 함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 당사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당사자의 어떤 생각이나 뜻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른바 전문가들 또는 뭐 규제 당국에 계신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멋대로 재단을 하고 맞추어서 그게 마치 당사자의 이해 당사자의 생각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난 국정감사 이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죠. 이른바 이런 인터넷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그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종사자들이 과연 플랫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플랫폼의 갑질 내지는 플랫폼의 비상생적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말씀이 소상공인들의 생각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이 오늘 행사의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키워드는 과연 정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좋은 말씀을 해주실 분들부터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각자 소개하는 걸로 할까요? 어떻게 제가 소개를 할까요? 예, 그래도 인사 말 겸해서 각자 소개 및 인트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 경영학과의 전성민 교수라고 하고요. 현재 벤처 창업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회장을 맡게 돼서 이런 스타트업 플랫폼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터넷기획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기업들이 많이 회원사로 있고요.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결국은 업계와 인터넷 산업계를 대표해서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님과 그리고 이제 학술적이고 학문적 측면에서 과연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전성민 교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직접 소상공인들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촉발됐을 때 아주 또 우리가 거슬리는 그 키워드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탐욕과 구태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을 지칭하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탐욕과 구태의 상징처럼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성민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른바 정치권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또는 규제당국이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플랫폼이 탐욕과 구태의 상징인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 실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학술적으로 플랫폼이라는 정의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상당히 자주 거의 매일 미디어를 통해서도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정의조차도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이게 이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가파라고 불리고 지금은 이름 바뀌어서 뭐 페이스북이 메타가 됐으니까 가마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하여튼 이런 그 대형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들이 이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 규제 법안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사회적 분위기조차도 어떻게 하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젊은 유럽 사람들이 그런 미국의 플랫폼에 빠지는 걸 좀 막아보자 이런 차원의 그런 접근이 많은데 근데 어쩌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여론이 우리나라 플랫폼 특히 이제 뭐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뭐 카카오나 뭐 그리고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요즘 좀 많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다른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이 플랫폼이라는 게 스타트업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업의 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플랫폼이 과연 그렇게 탐욕과 그 뭐 구태 뭐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은 조금 좀 약간 이야기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과 대결 구도로 자꾸 이야기를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그 박성호 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은 우리 인터넷 기업 협회라는 것은 플랫폼과 같은 큰 회원사도 있지만은 또 많은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회원사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도 많이 계신 건데요. 이런 모든 분들을 회원사로 가지고 계신 협회 회장님으로서 방금 질문드린 이 플랫폼에 대한 어떤 시선을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기업하는 분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익과 이윤 추구만 하는 사람들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기업인들은 그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모습을 저 입장에서는 봐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탐욕과 구태로 이렇게 몰리는 상황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고요. 그게 이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성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초거대 플랫폼들이 있죠. 그들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과 기타 다른 나라 시장을 거의 그 분야에 있어서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그들을 약간 탐욕과 그런 눈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고 그런 여파가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점이 한국 시장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토종 플랫폼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시장이고 해외 거대 플랫폼들하고 굉장한 경쟁 상태에 경제학적으로 유효 경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느 한 기업이 독점을 해서 탐욕스러운 기업이 되는 상황은 지금은 현재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왜 탐욕으로 됐는지 저도 좀 굉장히 의문이고요. 혹시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이 그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회적 정치적 과정에서 피해자로 자리매김을 강요당한 것은 아닌가라는 좀 억울함이 있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제 질문이 사실은 그거였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게 왜 혁신의 상징이었던 플랫폼이 갑자기 구태와 탐욕의 상징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전환이 되었을까? 뭐 그거는 그 나름대로 또 하여튼 그런 문제를 촉발시킨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혹시 정 교수님 그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뭐 아마 팬데믹이 아마 그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뭐 저 짐작해 보는데요. 그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중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처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일하는 플랫폼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몇몇 플랫폼들은 주식 시장에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뭐 실적도 많이 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대비되는 대조 효과라고 할까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벤처 창업학회 부회장으로서 여기저기 스타트업 관련된 심사나 이런 거를 가보면 요즘 뭐 대학생을 비롯해서 뭐 젊은 능력 있고 뛰어난 젊은이들이 가져오는 사업 계획서의 상당수 한 열에 여덟 아홉은 다 대부분 플랫폼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플랫폼이 아직 정의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물론 되게 커진 플랫폼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새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보지 않느냐 약간 그런 우려가 여전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문제를 촉발시킨 어떤 그 사건은 이른바 그 모빌리티 이 플랫폼으로 인해서 기존 그 영업용 운수 사업자들과의 갈등과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나 이런 배달 플랫폼에서 이제 이른바 그 입점 음식점과 또는 라이더와 같은 종사자분들과의 갈등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어 왔던 사회적 갈등의 한 부분이었습니다만 그걸 플랫폼이라는 것에 더 씌워서 조금은 또 과장되게 우리가 시선을 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과연 정말이기 때문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협회 회장님이나 또 학문적 검토를 하시는 교수님이 아닌 이 소상공인 분들께 직접 한번 말씀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바쁘고 그러셔서 미리 저희가 부탁 말씀을 드려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을 저희들이 잠깐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르 마르쉐의 김아름 대표라고 합니다. 좋은 점부터 여쭤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려운 점부터라서 아니요. 일단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일단 모두와 싸워야 되는 무한 경쟁에 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제 광고비를 포함한 여러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 상대를 누르는 그런 경쟁에 뛰어드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판매자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를 해야지만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광고비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플랫폼이 요즘 워낙 많잖아요. 근데 플랫폼마다 조금 다르지만 어떤 플랫폼은 그 판매자에게 광고를 하게끔 적극 권유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시는 곳들도 있어요. 무료 배송을 강요하시는 곳들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이제 판매자로서는 어려움이죠. 그리고 좀 지적재산권 보호도 아무래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제 소비자들이 비교를 통해 컨텐츠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판매자들도 경쟁사들의 컨텐츠를 그대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카피하기가 좀 쉬워지죠. 일단 플랫폼에는 소비 의사를, 그러니까 소비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이미 모여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그분들을 모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구매 의사를 가진 분들 중에서도 표적 타겟들에게 이제 내 제품을 홍보하면 되니까 광고비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절감이 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또 회원가입이나 결제 시스템처럼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구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제 심리적인 장벽도 좀 해소해 준다고 봅니다. 네.
평가는 아니고 일단은 오프라인이나 개별 홈페이지로는 빅 브랜드랑 같이 붙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플랫폼 내에 이제 구축된 컨텐츠 제작 시스템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품질 좋은 컨텐츠들을 적은 리소스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 물론 차이는 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울타리가 작잖아요. 플랫폼이라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키워왔으니까요. 다만 이제 브랜드로서의 한계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내에서 내 제품이 소개가 되고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지언정 단독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는 아마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ES기술연구소 그리고 ES식품원료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민상대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자사몰을 이용하다가 또는 이용하면서 동시에 아니면 인터넷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플랫폼을 보통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이익이 있었던 건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자사몰에서만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더 확장을 해야 되는 시점에는 고객들은 고객님들이 쓰시던 플랫폼에서만 구매하려는 성격들이 어느 정도 보였고요. 분명히 자사몰에서는 금액대랑 채널이 다른 제품들이 판매가 되는데 이런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는 플랫폼에서 또 판매되는 제품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하다 보니까 플랫폼 쪽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될 품목들은 분명히 저희가 효과를 봤습니다. 매출이 더 된다거나 뭐 이런 게. 그렇죠. 매출도 늘고 이제 채널이 다른 판매 채널에서 고객님들이 더 확장되는 효과도 있고요.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 확장 면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그 고객들이나 이런 그 층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실 같이 들어와서 참여하는 활동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그 안에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시장에 들어온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생생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소상공인 분들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써 우리가 오래된 표현입니다만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두 분의 소상공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좋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만 있으면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던 장점이 바로 플랫폼의 장점이다라는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부분은 광고료, 수수료 등과 같은 그런 어떤 현실적인 마진 이윤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플랫폼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규제 당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상공인들께서는 뭐 탐욕이나 구태까지는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여튼 이런 문제를 촉발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촉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플랫폼에도 어떤 그런 문제를 촉발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플랫폼이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곳에 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전성민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경영학에 20-80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요. 상위 20%의 상품이 전체 매출의 뭐 80% 설명한다. 이게 어떤 잘 팔리는 상품이 이제 많이 팔린다, 집중도가 높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그 인터넷 전자상거래 도입이 되면서 이게 옛날 같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롱테일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상위 20%의 물품이 한 50%밖에 설명을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꼬리가 이제 길어졌다는 얘기인데 한두 개씩 팔리는 물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같은 게 도입되면 이런 아주 조그맣게 팔리던 상품들이 원래는 사실은 사업이 될 만한 요지가 없는 건데 이런 플랫폼이 있으면 이런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라이브 커머스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 해남에서 전복을 바다에 떠 있는 그 바다 그 배 위에서 선장님이 직접 라이브 커머스로 그 전복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주문하면 주문한 거 요거 갑니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새벽 배송으로 그게 옵니다. 이게 사실 굉장한 일이거든요. 이게 뭐 일단 전복이 신선한 거는 뭐 당연히 신선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의 유통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 선장님이 라이브 커머스 배 위에서 할 때 선장님이 뭐 직접 또 하시겠습니까? 뭐 지금도 여기 촬영 도와주시는 분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도 일자리가 거기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거는 전 경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런 그 선순환적 기능이 있다. 이런 건 그래서 이런 게 좀 사실 좀 잘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경제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저 박성호 회장님 지금 그 보면은 정치권이나 규제 당국에서는 이른바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그 상생의 방법으로 이제 규제를 선택을 했어요. 규제가 과연 상생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제를 통해서 상생을 이루는 사고방식 자체는 저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실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는데 그 큰애를 때려가지고 작은애랑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정말 상관관계가 아마 학문적으로도 전혀 아마 연구를 우리 전성민 교수님 하셔도 없을 것 같고요. 그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과연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과 함께 이 플랫폼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매출을 올리고 창출된 이윤을 서로 나눠 갖는, 물론 비율은 좀씩 다 다르겠지만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파이를 크이고 매출을 늘릴수록 서로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상생 모델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뭘 하나 공사를 얼마 따가지고 대기업이 내가 80을 먹으면 그 하청업체가 20을 먹어야 되고 내가 85를 먹으면 15를 먹어야 되고 그러면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어진 이익 하에서는. 근데 이쪽은 계속 플랫폼도 소상공인이 잘 되길 바라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소상공인한테 마치 무슨 갑을관계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규제로 그러면은 플랫폼한테 어떤 규제를 가했을 때 소상공인이 살아나느냐? 저는 전혀 그건 확증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플랫폼이 죽으면 소상공인까지 피해를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규제는 정말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플랫폼들과 소상공인이 그러면 이런 그 플랫폼 이용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보다 더 좀 소통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은 아직 남은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저희가 언제까지죠? 오늘 시간이 1시간입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은 그 우리 좌담회의 그 어떤 주제가 플랫폼과 소상공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다양하고 소상공인이라는 것도 범위와 개념을 어떻게 확정할 건가에 따라서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또 관계를 한번 설정해 보자라고 해서 조금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오늘 그래도 뭔가 생생한 얘기가 될 텐데 얘기가 또 결국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또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스페시픽하게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면 우선 지금 제가 국회 토론회나 또 그 규제 당국인 공정이나 방통위에 가서 그 규제 당국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 그런데 가장 말을 많이 꺼내시는 플랫폼이 이제 이른바 모빌리티 플랫폼하고 그 다음에 그 모빌리티 플랫폼이나 숙박 플랫폼은 어떤 문제를 많이 꺼내시냐면 기존 산업과의 갈등 문제를 가장 많이 꺼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달앱 관련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점 음식점이나 입점 업체들과의 갈등, 그 다음에 라이더와 같은 종사자의 갈등 이런 문제를 가장 많이 꺼내시고 근데 사실은 뭐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가 활성화되지 않고 뭐 이게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플랫폼인데 이게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냥 관념적으로 내피셜하게 플랫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좀 경우를 나누어 가지고 모빌리티나 숙박 플랫폼과 같이 기존 산업과의 갈등 문제는 무슨 해법이 있을까? 이 문제하고 아까 또 말씀드린 두 번째 개념으로서 이른바 입점 업체와 또는 종사자들과의 갈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관계없이 우리 정 교수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기존 산업과의 갈등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혁신을 가져갈 것인가 이거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인터넷 도입에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거기 그 인터넷 기반으로 많은 사업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만의 또 발전적인 이제 사업 모델도 많이 뭐랄까요 생성해내는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더더욱이나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혁신을 계속 추구해야 된다면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 플랫폼 만들고 뭐 하는 이런 실험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항상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실험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의 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산업과 이렇게 뭐랄까요 갈등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잘 아는 타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타다의 혁신성을 우리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타다 타면서 훨씬 더 안락하고 뭐 편리하게 타고 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라든지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사업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요. 더더욱이나 그 이제 기존에 이제 택시 하시는 사업자들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가 생기면서 이 사업 부문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기게 되고 하여튼 결국은 이제 사업을 그만하게 되면서 물론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근데 그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타다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투자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한 것도 당연하겠습니다만 그 사회적으로 이게 혁신이 충분히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서 사실 투자도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투자한 게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혁신에 계속 투자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도 물음표가 생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타다의 이런 이슈들을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든 생각은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양자에다 그냥 기존 산업하고 신산업하고 서로 그러면 이제 정부가 중재해서 그럼 같이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냐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행선을 걷게 되거든요.
그 기존 산업은 기존 산업의 이익을, 신산업은 또 신산업이 또 가야 될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정부가 그냥 중재하겠다. 근데 예전에 그 벌어졌던 일들을 자세히 보면 정부에서 또 부처마다 다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처는 이거는 굉장히 혁신이다. 반면에 이제 다른 데서는 이거는 저 기존의 산업을 굉장히 영향을 나쁘게 준다. 뭐 이래가지고 입장 차이가 조율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이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뭐냐면 우리 사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국민적 관점 혹은 사용자적 관점은 좀 결여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타다를 타보고 타다의 가치가 있다는 거는 느꼈거든요. 그러나 제 목소리는 어디 그 협상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런 기존 산업과 신산업과의 이 갈등은 지속될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이 지속될 때 좀 어찌 보면 그 양자가 그냥 합의해서 혹은 정부의 중재로서만 문제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우리가 혁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약간 공론화해서 그런 얘기가 반영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예. 그 결국은 아까 소상공인 분들 말씀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냥 내피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플랫폼과 소상공인 또는 입점업체 또는 뭐 종사자들이 이른바 이제 그 수수료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저 협회 회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국가의 통제나 규제에 의해서 되는 메커니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협회나 이렇게 자율 규제로도 얼마든지 이 커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솔직담백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호 교수님 질문이 사실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사실 혁명은 강학상 그 지배체제의 교체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은 쉽게 혁명이라고 하면서 이 작은 변화에서도 많은 저항을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그럼 혁명이 될까? 옛날에 뭐 사회주의 혁명이나 뭐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거는 정말 급진적으로 이루어져 버렸고 사회가 확 변했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 기술 혁명이 그 사회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는 데 대해서 지금 대다수 구성원들이 일단 그걸 받아들이느냐의 질문을 해보면, 뭔가 사회는 변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지 바꾸고 싶진 않고 그게 많은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게 사회 곳곳에 있는데 이게 혁명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좀 구성원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거는 안 변해, 남은 변해도 좋은데 내 건 안 돼 라는 마음들을 다 가지시게 되면 절대 이 기술혁명 시대에 지금 흐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 수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엔 나 빼놓고 다른 쪽은 다 변한 상태에서 그게 물밀듯이 들어올 거고 강제로 변하게 될 겁니다. 차라리 점진적으로 빨리 변화의 마음을 수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정부 역할도 있고 우리 국민들 전체의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를 만약에 정부가 수수료 같은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문제는 경험칙상 엄청난 시장 실패를 초래할 거고요.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율규제가 대안인데 우리가 사실은 자율규제에 이렇게 익숙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하는 기본 스탠스가 있어야 이게 좀 잘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뭔가 지금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은 정부나 국회 가서 호소를 많이 해왔거든요. 당연히 규제가 지금 촘촘하게 그물처럼 많은 나라가 돼버렸고, 그래서 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가의 보도 같은 해법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타율적 규제로 인한 제도보다는 자유규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기업들 분들한테 소상공인이든 제휴기업들이든 국민들이든 이제 소통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우리가 바라는 게 100이 아니어도 이렇게 좀 한 발씩 양보해서 가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봅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예, 그 얼마 전에 제가 노동관계법 그 토론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노동부나 규제 당국은 이른바 그 플랫폼 종사자 또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명분은 노동자,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이른바 뭐 근무 시간이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지금 규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연구기관에서 플랫폼 종사자 분들에게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얼마만큼 이윤을 높일 수 있을까? 수수료 다시 말해서 배달료를 내가 더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무 시간을 제한하고 멀리 제한하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니즈와 규제 당국이 생각하는 해법이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해 본 아이디어는 우리 이 플랫폼과 그 다음에 그 입점업체 또는 그 종사자 이런 분들이 어떤 광고료나 수수료나 이런 어떤 민감한 요금들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하는 협의체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최저임금 협의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최저임금 협의체에 정부만 들어가지 않으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정부가 들어가서 그렇게 오래 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개입하지 않고 이런 협의체 등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말씀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부 규제 관련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한다. 그러면 뭐 민간에 서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왜 정부가 규제하면서 이 거래에 참여해야 되느냐? 그건 사실 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제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이게 사실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너무나도 세서 갑질을 너무 한다. 이게 사실은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지만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잘 정의도 안 돼 있는 상태라 어떤 대형 플랫폼이나 아주 독점적 지위가 강한 플랫폼도 있고요.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 같은 그런 플랫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만든 회사라 무슨 뭐 독과점적 지위 당연히 없고요. 뭐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그냥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런 용어를 써서 그걸 다 똑같은 형태의 규제로 접근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역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그런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느냐 여부를 우리가 따져야 될 텐데 이게 기존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독과점적 지위하고는 좀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다는 게 이제 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이고요.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도 기존의 독과점적인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지금 이런 온라인상에서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여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섣부르게 규제로 액션으로 이제 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규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게 사실 무엇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그래야 우리가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사회자가 좀 말이 많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우리 규제 당국이 얼마나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빌리티 플랫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문매를 맞았죠. 문매를 맞으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카카오 블루 같은 경우에 수수료, 콜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는데 요즘 뭐 특정 업체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콜 수수료가 해서 기본 요금이 4,7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는 지금 모빌리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택시 요금은 우리 정부가 아주 강한 요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요금은 함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인가제 요금제인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택시 요금 기본 요금이 3,000원이면 3,000원이라고 이제 정부와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제 몇몇 오히려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 드라이브가 가니까 새로 이제 막 생겨난 플랫폼들이 이제는 기본 요금하고 별도로 콜 수수료라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콜 수수료라고 마음대로 그거는 사실은 명분이 콜 수수료든 무엇이든 전부 다 우리 여객운송사업법에 의하면은 다 운송비거든요. 요금이란 말입니다. 근데 요금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현행법을 저는 위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이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제대로 그냥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 콜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였다, 또 우선 콜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또 엄격하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 기준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다는 것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기업을 옹호하고 어느 기업을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규제 당국이 무엇을 규제할 때 현상을 보고 그다음에 법의 근거를 보고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내피셜하게 규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면 규제해. 저거는 정말 규제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니까 규제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규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규제 수준을 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라는 주제 넘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 우리 협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동감하고요, 사회자님. 예전에는 택시 탈 때 우리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많아요. 저는 뭐 어디 간다 그러면 따블 불러야 막 가고 세우려고 해도 안 쓰고 그냥 안 가요 뭐 이런 승차거부도 많이 당하고. 사실은 근데 플랫폼 시대가 들으면서 사실 굉장히 편리해졌잖아요. 지금은 강남에서 집에 갈 걱정을 밤에 안 하고도 갈 수 있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사실 플랫폼 혁명이라는 거는 우리의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내가 필요한 물건을 쉽게 배송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아까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식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혁신하려면은 사실 좋은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혁신하는 운동이 있는 건데, 이렇게 내가 하는 게 뭐 잘못된 건가 아니면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규제부터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이 좀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공무원들께서 그 순간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규제를 만드는 그런 우리의 역사적인 이 태도는 정말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안 하는 게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빌리티 관련된 얘기는 워낙 갈등이 이제 첨예하다 보니까 저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막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그 문제를 좀 수습하기가 굉장히 너무 급급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모빌리티가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가장 첨단의 기술들이 지금 막 발전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당장의 그 뭐랄까요, 그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차량 공유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그 팬데믹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돌아다니는 것도 좀 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좀 그 돌아다니는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도 약간 줄어든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이게 방역 수칙이 좀 바뀌면서 밤에 이제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굉장히 또 저녁에 택시 잡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것 같고 또 게다가 이제 여러 지금 업체들이 여기 지금 이 시장에 지금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마 또 분쟁이 또 굉장히 일어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뭐 경쟁도 치열해지고 또 기존의 사업자들이 산업에 대한 어떤 그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좀 그런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모빌리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뭐 공감대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마디만 예, 편하게 하십시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해법이 뭐냐? 결국은 변화잖아요. 옛날에 일제 시대 때 그 인력거 하시는 분들이 택시의 등장을 이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셨지만 결국 택시가 들어왔고 그분들은 다른 아마 직종으로 아마 전환을 하셨겠죠. 근데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고 저 자신도 사실은 급격한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음에 내가 내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건 너무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나마 완충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칙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아까 제가 마인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변할 수 있다 내 직업도 그럼 어떻게 적재적소의 변화에서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그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은 당연히 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업 전환 교육을 대대적으로 좀 시스템을 갖춰야 이거 내가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 또 상황이 바뀌면 내가 국가에서 무료 교육 받고 다른 왜냐하면 자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평생 하나라는 개념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아탈 수 있는 유연한 직업 전환 사회를 우리가 아예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 국가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두 가지 좀 해법을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하고 직업 전환 교육.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정 교수님한테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른바 이제 그 플랫폼과 관련돼서 아까 이제 우리가 플랫폼 종사자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플랫폼 노동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그 노동법 제가 전문가들에게 한번 여쭤봐서 직접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라는 개념이 과연 있는 개념이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격하게 맞는 개념은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는데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약간의 이제 프로파간다가 숨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은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규제 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플랫폼들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제의 칼날을 들이댐으로 인해 가지고 혁신이 저해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토종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만약에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쇠퇴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하면 우리 정 교수님은 스타트업도 하셨으니까 그 자리를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은 그 글로벌 플랫폼에게 또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이제 플랫폼 종사자 이분들은 상당히 그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주시는 분은 틀림이 없죠. 뭐 나 더우나 추우나 뭐 음식도 갖다 주시고 뭐 또 뭐 이렇게 모빌리티 관련된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뭐
근데 이제 그 이분들이 뭐 갑질을 당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 중에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제 약속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좀 지나치게 뭐 그 종사자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좀 기대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건 충분히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플랫폼 대 뭐 노동자 이런 거는 그거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왜냐면 플랫폼이라는 게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종사자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거를 마치 계급 간의 갈등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좋은 조건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 플랫폼이 지나치게 그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자꾸 뭐 위험하게 한다든지 혹은 뭐 지나치게 뭐 빠른 대응을 하도록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건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하고 당연히 보호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가 혁신을 추구할 때 이게 규제 당국이 이런 걸 막겠다고 이제 도입하는 규제가 새롭게 진입하는 그 스타트업 플랫폼들이 뭔가 시도해 보려는 걸 아예 이렇게 막아버리는 경우, 예. 여기 뭐 회장님께서도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게임 산업에서 많이 봤거든요. 예, 게임 산업에서 말도 안 되는 컨텐츠에 대한 규제를 가하게 될 경우,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 중대형 게임 회사들만 살아남게 되고 이제 막 시작하는 게임 회사들이 진입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혁신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막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처 하지 못하신 말씀이나 또는 평소 생각하신 소회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화면에서 소상공인 분들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불과 15년 전만 해도 이렇게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전에 내가 뭐 내 제품을 광고하려면 언감생심 꿈도 못 꿨습니다. TV 광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신문 광고도 너무 비싸가지고 못했는데 포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에다 올리면서 내가 전국적인 팔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사실은 그야말로 소상공인이 살아나게 꽃피운 게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과 소상공인은 서로 배척 관계가 아니고 흔히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듯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야말로 상생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상생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많은 좋은 말씀 나눴지만 좀 더 협의하는 그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에서 지금 연구도 하지 않고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렸는데 MRI도 안 찍고 수술부터 지금 하려고 하고 심지어 외과 의사 여러 명이 칼을 들고 내가 하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다 신체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요. 일단 검사부터 하고 연구부터 하고 어떻게 할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 보면서 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님. 회장님 말씀에 아주 10분 공감하고요. 뭐 새로운 우리가 기회가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메타버스의 시대로 우리가 또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다만 이제 걱정이 4차 산업혁명이나 뭐 메타버스나 다 좋은 우리가 또 기회가 있는 영역엔 틀림이 없는데 다만 걱정이 그 정부에서 어떤 규제를 한다 그럴 때 각 부처마다 그 스탠스가 너무 다르고 또 접근하는 방법도 너무 다른데 그러다 보니 일관성이 좀 결여돼서 혁신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혁신에 가는 방향이 자꾸 이렇게 뭐가 자꾸 방향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우리가 사회적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논의하고 또 연구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이 많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사유로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 두 가지를 꼭 올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규제 당국에게 이게 제가 뭐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규제 당국자분들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술 전에 제발 MRI나 CT로 현상을 제대로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오프라인에서 무슨 서비스를 받았을 때 서비스 품질을 평가합니다. 뭐 좋아요, 뭐 나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뭐 컴플레인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이 고가에 반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달앱 서비스에서 좋아요, 나빠요 이걸 평가하면 그에 대해서 또 이제 그 평가를 받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로 풀어야 되느냐? 노동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노동법으로 풀면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플랫폼하고 아무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는지 저는 정말 규제 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은 여전히 혁신의 상징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이라는 코로나라는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벌써 2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2년 동안 우리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상을 조금이나마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플랫폼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같이 함께 해야 할 혁신의 상징이지 결코 구태나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께도 감사합니다.